이어서 다음 세션으로 종합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무대로 등단해 주십시오. 이번 종합토론은 앞서 발표하신 네 분과 함께 바바라 와이젤 로크릭 글로벌 어드바이저 공동대표 이사님과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님께서 패널로 참석하시고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토론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임원혁 교수님, 로버트 조너 선임연구위원님, 데이비드 달러 선임연구위원님, 바바라 와이젤 공동대표 이사님은 온라인 화상으로 토론에 참석하시겠습니다. 그럼 임원혁 교수님께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세션은 종합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미 경제협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4가지의 발표를 통해서 아마도 경제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역 투자인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는 달러 박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합의라거나 또는 뭐 정치적인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아마도 또 CPTPP에 대한 가입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언급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사실 그 어느 분도 중립적인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호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요. 한미 간의 상호 투자. 그런데 사실 뭐 삼성이나 LG, SK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모더나와 같은 회사도 뭐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보면요. 최소한 보도가 나왔는데 모더나가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자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 백신 생산을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이 되었었던 협력 방식은요. 정책 조율입니다. 정책 조율과 조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나 이에 대해서는 도너 박사님께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의 협력으로 언급이 되었었던 것은 바로 정책 대화 그리고 또 지식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권 원장님 그리고 또 김소희 사무총장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종합토론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논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 토론의 참여자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바바라 웨이셀 로크릭 글로벌 어드바이저 공동대표 이사이십니다. 굉장히 오랜 공직 생활을 하셨고요. 국무부에서부터 또 나중에는 무역대표부에서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미국 무역대표부에서의 차관보호를 지내셨고요. 그리고 또 CPTPP와 관련돼서 트레이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토론자는 민원기 한국 뉴욕 주립대 총장이십니다. 사실 또 한국 정부에서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치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 ICT부의 차관을 역임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한국 뉴욕 주립대 총장이십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토론자께 토론 시간 한 8분에서 10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네 분의 발표자들께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각자의 발표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후로 또 추가적으로 자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바라 이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KDI 웨비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패널에서 이제 한미 간의 협력을 논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션 1의 발표, 특히 어떤 협력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또 어떠한 협력의 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했다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회복, 또 세계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또 기술적인 리더십의 유지, 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의뢰 그렇지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미 간의 협력은 이러한 분야에서 집중을 해야 하고 또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경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요. 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복원령에 있어서는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선순위와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의 협력 역시 당연히 상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도너 박사님께서는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공급망의 복원령을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보다 집중해야 될 부분은 정책 조치로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든지 공조 문제를 기업 간에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며 또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특별히 어떤 공급망의 취약성으로부터 피해를 얻거나 혜택을 얻지 않는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논의가 된 그러한 분야들, 뭐 국가 안보, 공중 보건, 필수 또 광물 자원이 되겠고요. 또한 녹색 성장을 위한 기술이라는 분야를 저는 첨가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협력은 사실 100일간의 점검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결론되는지, 그리고 또 1년간 진행되는 검토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에 대해서 따라 달라질 텐데요.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가 커멘트를 받고 있고 또 6월 초 정도면은 예비적인 어떤 메시지가 미국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기술의 보호가 이러한 검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할 테고 또 이를 위해서 밥 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 통제에 대한 협력, 또 국가 안보에 대한 검토에서의 협력, 그리고 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급망 관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3가지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핵심 기술 분야인데요. 그 3가지가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통신기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입에 관한 업계 주도적 규격에 따른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분야. 그리고 2번째는 연구 개발에서의 협력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반도체와 같은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조 메커니즘을 두어서 주요 기술 규격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와도 이와 같은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한미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논의 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데이비드 달러님의 발표를 넘어가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파트너 국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함께 공조해 나갈지를 생각하면서 디커플링은 현실성이 없다라는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디커플링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서 미국과 또 동맹국들이 서로 간의 경쟁력을 또 높이고 또 공정성과 상호 이해 관계를 확대시키고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조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장 민감한 기술만 통제를 하고 또 R&D에서 협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고도로 민감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한 이견도 많을 텐데 미국과 또 많은 파트너 국가들은 이렇게 기조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서 어떤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가 효과성을 갖도록 조율해 나가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 조달 협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저도 공감하고 또 보다 폭넓게 WTO 내에서의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달 문제로 인해서 긴장 관계가 어떤 공급망을 국내로 복귀시켜서 경제를 재건하는 부분 그리고 또 미국과 동맹국 또 파트너국과의 관계 개선 사이에 좀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핵심 의료를 WTO 정부 조달 협정 커버리지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작년에 발표가 되었었던 것이고 또 협의 중이었는데요. 오늘 발표에 따르면 그 자세는 이제 그런 요청은 취소를 할 것이며 따라서 타 정부 조달 협정 국가와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또 보복 행위를 방지하겠다라고 하였고 또 동시에 이러한 발표를 함과 동시에 유엔 유보역 대표부는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 논의를 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의료 공급망을 동맹국이나 파트너들과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하였고 이것은 굉장히 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의료 공급망 을 더욱더 핵심 의료 공급망뿐만 아니라 의료 공급망 전체에 대한 주제를 한미 간의 논의 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데이비드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TPP에 미국이 들어가거나 CPTPP에 재가입한다거나 RCEP에 가입을 하는 가능성 사실 앞으로 당분간은 미국의 존재 없이 미국의 가입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무역협정을 지금 단기적인 노력을 집중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국가들이 무역투자협정에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은 더 이상 무역협정 가입에 대해서는 당분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하였고요. 코로나라든지 기후 변화 또 인프라 패키지 통과 이러한 부분에 주력을 할 것이고 무역이나 투자가 이러한 우선순위보다 우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는 CPTPP와 RCEP에서 미국의 이 빠져 있다라고 하였고 또 미국이 이에 대해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농업부 장관 빌색이라든지 다른 여러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TPP를 포함한 무역협정을 검토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고요. 또 데이비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여러 분야별 어떤 합의, 데이터 흐름의 합의 이러한 부분이라 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라고 제안해 주셨는데요.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이 부분을 좀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을 좀 당분간은 강력한 어떤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권순마 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오늘 발표 내용이 이러한 밸류체인에서의 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국과 미국이 여기서 좀 더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대비를 한다거나 백신에 대한 접근성 또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는 데 협력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추가를 하자면 AI 정책 논의 역시 새로운 약의 보급 그리고 보건 기술의 제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논의를 할 때 제약 부분까지 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희 사무총장님, 기후변화에서의 양국 협력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는데요. 동의합니다. 특히 전력 발전 그리고 녹색 인프라, 자동차 이러한 부분에 동의하고 또 기후 정상회의가 이번 주 열릴 텐데 그 결론이 기대되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협력이 전개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양자 간의 어떤 한국과 미국 양자 간의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로 한국과 미국은 사실 과거와 같은 수준의 어떤 분기별 어떤 무역 논의를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담당했을 때 또 담당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제는 한미 FTA 이행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의 어떤 논의, 어떻게 하면 무역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가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기별 회의라고 불렀는데 미국 무역 대표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소통의 채널이 한미 간에 마련이 되었었고 또 신뢰의 관계를 양자 간에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의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임시로 필요에 따라서 협의를 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정기적인 회의를 재개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양자 간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양자 간의 관계 개선과 구축이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다른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양자 간의 의제들을 다룰 수 있고 또 정책을 서로 맞추어 나갈 수도 있으며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내 내지 다자 기구에서의 의제를 조율하는 틀 WTO, G20, G7, APEC 등에서의 의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오늘 논의했던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고 또 R&D, 규격 개발, 또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기존 이니셔티브도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GMP라든지 MRA 이러한 부분에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고요. 또 기존 이니셔티브를 더욱더 강화하고 또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영내 합의가 있건 없건 논의도 가능할 것이며 보조금 및 구구형 기업의 규율 또 이와 관련한 타 지역에서의 논의도 함께 이어나갈 수가 있고요. 또 세계 철강 생산 능력 과잉 문제도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양자 간의 협의의 틀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토론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종합적인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모든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특히나 마지막 부분 한미 협력을 위한 양국 간의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민원기 총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네 분의 발표자분들께 훌륭한 발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흥미롭게 들었고요. 그리고 또 웨이셀 이사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자, 저도 바로 이러한 한미의 대화를 재개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사실 지금 현재 이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아메리카 퍼스트가 슬로건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양자 대화라는 것은 정말 양국 간의 현안에만 집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주한 미군의 비용 분담이라거나요.
또는 예를 들면 뭐 구글과 같은 기업들의 한국 시장에서 활동과 같은 것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America is back이라고 하죠. 자 그러한 만큼 또 미국이 이제는 국제 아젠다 설정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또 존 케리 기후 특사가 방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만큼 또 결국은 지금 현재 양국 간의 아젠다에 있어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도 달러 연구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는데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과의 탈동조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은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방법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또 이에 대해서는 비용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의 안보 또는 국가의 완결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만큼 차이나 플러스 원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GBC의 한국의 위상을 보게 된다면 한국은 경제 10대 대국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은 물론 세계 1위인데 자 그러한 만큼 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협력도 그만큼 강화하는 것이 양국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래 들어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SK와 SK 이노베이션과 또 LG 에너지 솔루션 사이에서의 배터리와 관련된 이 전기차 배터리 분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또 미국의 역할 덕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또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오히려 또 미국 자동차 업계의 승리다라고도 했을 만큼 어쨌든 이것이 또 양국 간의 경제적인 협력이 또 그만큼 굉장히 긴밀히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 임원들과 또 다른 기업 리더들과 온라인 정상회담을 할 때 삼성을 초대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만큼 지금 현재 많은 그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도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함께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도너 연구원 또 돌러 연구원께서도 마찬가지였듯이요. 바로 이러한 바이 아메리카 또는 Made in America 이러한 이 정치적인 내러티브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또 국내 시장에서도 어필할 필요가 있지만 또 해외 시장에서도 미국이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무역 문제에 있어서도요. 자 그리고 또 도너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급망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트너와 또 협력업체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또 팬데믹과도 영향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PPE의 부족이라거나 또 근래 들어서는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러한 문제들을 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공급망의 완결성, 무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 효과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펜스를 울타리를 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울타리는 작은 마당에 쳐야 되겠죠. 그러한 만큼 비용 효과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망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또 동시에 글로벌 밸류체인의 이 경제적 활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공급망 의 완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는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회사들이 이미 화웨이 장비, 4G, 5G 장비까지 많이 설치를 한 상황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 불가하다. 그리고 또 미국과의 장기적인 관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또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요. 앞으로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잘 결정해야 될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펜스는 울타리는 크게 치는데 그런데 이 울타리를 크게 치는 마당은 좁은 마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한일 갈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또 양국 간의 정치적인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양국 간의 경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최근에 또 한국을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만큼 미국이 지금 현재 양국 간의 정체된 관계에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러한 현안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중간 기착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은 결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의 건강성을 회복을 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특히나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의 활발함 그리고 또 건강함을 회복을 하는 것은 한일 양국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권순만 원장님의 발표와 관련하여서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백신 외교야말로 앞으로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또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스가 총리가 미국 제약사들에게 백신 공급 요청을 한 바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하루 저희 외교장관께서 하신 발언이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현재 백신 수합을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황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지만은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국 간의 백신 수합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에 대해서 현실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즉 한국 대통령께서 방미 전에 이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면 아니면 최소한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가 있다면 양국 관계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서 또 삼성에게 바이든 대통령께서 삼성에게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할 것을 당부한 만큼 이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그만큼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김소일 사무총장께서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클라이밋 행동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뭔가 약속하는 것은 쉽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행동이 옮기고 결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봐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양국 모두 굉장히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달성하기가 쉬운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결국은 국제적인 글로벌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한 나라들은 예를 들면 캅21에서 약속한 나라들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미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 차기 회의에서 또 이러한 약속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사실 이러한 목표를 양국 간의 방식으로, 양자 간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다자주의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만큼 또 미국이 바로 이러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미국에서의 존 캐리 기후특사의 임명을 보면은 정말 이에 대해서도 또 미국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께서 4월 하순에 기후 정상회담을 개최를 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디지털 과세인데요. 지금 현재 OECD 뱁스 협상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OECD 뱁스 협상의 목표는 2021년 7월까지 이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래서 이 뱁스 협상에서의 필러 1이 바로 디지털 과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좀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자라는 겁니다. 뱁스를 통해서 국제적인 협정을 체결하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태리, 프랑스, 인도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일종의 이 디지털 과세 제도를 이미 이 자국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은 뱁스 협상의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OECD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향후 열릴 뱁스 회의에서 달성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시한을 못 맞추게 된다면 아마 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그냥 이 각국별로 뱁스와 관련돼서 즉 이 디지털 과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OECD 또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자넷 옐렌 장관께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 아이디어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뱁스 협상에서의 필라 2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글로벌 사회가 이에 대해 새로운 과세 규범을 만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과세 규범을 수립해서 전 세계에 적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미 무역 대표부의 무역 장벽 보고서가 한국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아직까지 제한적인 데이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이끌었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한국이 미국과 또 이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이 국경 간의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서 동조를 할 의향도 있다라는 것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국가들, 특히나 또 EU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저는 단지 GDPR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EU의 AI 드래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EU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AI에 대해서도 이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모든 나라들, 모든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미국과 한국도 함께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또 유럽 집행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만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저는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양국 간의 무역관계, 정치관계의 방향을 설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백신 문제, 기후변화, 그리고 공급망 강화, 특히나 반도체, 배터리, 5G, 6G, 공급망 강화, 아마 이러한 주제가 핵심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정상회담 자체를 통해서 미국이나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정말 돌아왔다. America is back 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는 나라로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너 박사님에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참여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모든 발표 또 토론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자, 저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 정책 결정권자들의 경우에는 기차가 언제 움직이는지에 대한 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언제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국제 무역에 한국이 보다 더 깊숙이 개입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보다는요. 그리고 또 국내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내 생산 또 국내 고용과 관련된 이 우선 과제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또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계획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와 또 국내 생산 및 국내 자급자족 사이에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를 통해서 안보가 확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인 수요 급증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여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과 관련해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서 국제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업체들, 즉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매핑을 하고 또 부품 공급사들 중에서도 리스크가 있는 협력업체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도 또 비용이 덜 드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개별 경제, 즉 한국이나 미국의 각각의 경제에도 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또 동시에 한미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은 있겠죠. 무역도 그렇고요. 또 생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기업들의 기술에 대한, 즉 경쟁사에게 가치가 있는 기술에 대한 경쟁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도 그렇고 미국 기업도 그렇지만은요. 사실 R&D에서 다시 말해서 기술 R&D에서 또 생산 단계로 넘어갈수록 원가에 대한 경쟁도 그만큼 더 치열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요. 즉 FDI의 중요성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지금 많은 무역과 관련된 조치들이 생산을 국내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안보와 관련해서 좀 더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전에 또 마지막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기에 또 특히나 중요했었던 점은 한미 그리고 또 동맹국들은 대중 또는 다른 비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해서 상당한 강력한 포지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 일본, 대만과 같은 이러한 나라들이 사실 중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또 이들 나라들도 또 그만큼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이라거나 또는 뭐 기술 부품들이 그러한데요. 그래서 그러한 만큼 이러한 강력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나 또는 무역 제재를 이 그룹 내에서 그러한 만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일 사이에서의 바로 이러한 무역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 그룹에서의 안정성에 있어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안보와 그리고 또 기술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는 제가 보기엔 대체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과 그리고 또 안보를 담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또 관련된 안보 위협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이것은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은요. 양국 간의 특히나 중요한 협력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후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사후 평가인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양국 간에 함께 평가를 하면서 미래의 팬데믹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검진, 동선 추적, 자가 격리와 같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백신 개발 그리고 또 백신 생산 및 보급의 방식, 특히나 바로 이러한 보급 방식이 또 다른 나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물론 미국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최적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러한 만큼 또 다른 나라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달러 박사님 차례인데요. 특히 많은 대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출 통제는 라든지 기술 스크리닝은 소수의 고도로 민감한 기술에만 국한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기술을 아주 광범위하게 정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협소한 어떤 수출 통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분야에서 중국이 선도적으로 기후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중국을 이 그룹에서 배제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호 국가와만 협력을 해서 우리만의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통신 기술에 대해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훨씬 더 분리하기가 쉬운 그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인데, 이러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의 논의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예,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발표와 토론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주신 임 교수님의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지금 보이는 경향은 너무 지나치게 조심을 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조심하는 것이 낫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반대 방향이 나을 것 같은데요. 모두 자유무역과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통제할 부분은 아주 중요한 기술로만 국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아주 저가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주 정교한 고도로 발전된 반도체를 생산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가의 정교한 반도체는 한국이라든지 미국이 생산하는 아주 고가의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보다 정교한 장비, 이러한 반도체를 만드는 정교한 장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할 때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 본토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이러한 장비 기계를 써서
만든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우려는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어떤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이 미국에서 퍼지는 것을 저는 굉장히 경계하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제조업에 차지하는 일자리의 비중은 8%가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조금 수치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행정부가 이른바 포퓰리즘적인 어떤 관점에서 제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제조업 생산,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제조업 생산계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우려는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마도 중국과 기후변화 부분에서 협력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중국이 이제 저가의 태양열 패널 을 만들고 있는 국가이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비용 효과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방 닥칠 것입니다. 자유무역에 신봉하는 저로서는 어떤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일부 수출은 줄이고 또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데는 아마 비용이 2배는 들 것입니다. 전체적인 전기차 발전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배터리 수입이 통제가 되고 하락한다면 발전 속도가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실질적인 실용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텐데 이러한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꼭 잘못된 결론이 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바라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에도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주신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미국과 한국 간의 여러 사안들이 상당히 복잡한 기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규격, R&D의 어떤 공조, 국가 안보 기술에 대한 규정, 방금 언급이 된 내용이죠. 이것은 과거에는 사실 쉽게 내릴 수 있는 어떤 개혁이라든지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내려서 서명만 하면 세계가 변하는 그런 식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분기별 회의를 해서 단순히 FTA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적절한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기술 규격, 화웨이의 데이터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제를 논의를 하자는 권고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미국과 한국과 또 간의 협력에 있어서 몇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개도국의 사안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백신 문제가 당장 있겠고요. 또 기후변화 문제가 좀 더 중장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의 이러한 주제도 논의가 될 수 있겠고 또 이 좀 더 큰 관점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권순만 원장님께서 또 토론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지금 현재 한미 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보건 분야에서 특히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바로 백신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정치 외교적인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시다시피 백신은 사실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또 팬데믹을 우리가 보건 안보 문제다라고도 하는 만큼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의 백신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그 후로는 양국 간의 협력이 R&D 분야에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도 전반적인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의 협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도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로벌 보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WHO의 경우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소식이죠. 글로벌 보건, 글로벌 개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다시 동참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글로벌 백신 또 의료 장비, 즉 코로나에 필요한 의료 장비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단지 고소득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 일반적인 형평성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글로벌 개발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왔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효율성의 관점에서라도 우리가 이 백신과 또 핵심적인 필수 의료 장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국 간의 기술 평가에 대해서도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의료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의료 기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기술 평가와는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제약이나 또는 기존의 기술적인 평가와 관련해서는요. 자, 그래서 앞서서 또 바바라 이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건강보험을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또 데이터와 관련해서 한국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만큼 또 신약 개발 등에 필요한 R&D의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또 데이터야말로 신속한 R&D 또 신약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국 간에 또 이와 관련된 협력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김소희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어쨌든 GVC나 통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데이빗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던 인프라 투자 부분에 있어서의 조달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인프라 투자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이랑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차 강조를 하셨던 개독 분야의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바바라 대표님께서 추가로 언급하셨던 녹색 성장을 위한 기술 분야의 협력은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미국에 비해서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도전은 더욱 힘들고 더 도전적인 목표인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 혁신밖에는 없고 이 기술 혁신 부분에 있어서 한미가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개도국에 있는 협력 방향 관련해서 실제로 맞습니다. 이제 한국이 그동안의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잘 이제 신뢰 있는 액션을 취하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개도국의 석탄 화력 투자도 중단하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글로벌 사회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고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건 역시가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탄소 중립을 대응해야 되는 산업계를 비롯해서 탄소 중립을 대응하는 가장 큰 도전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석탄 화력 발전을 국내에서 중지시키고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안 되니 이제 개도국으로 이제 투자를 넓혔던 부분도 사실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개도국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는가 이런 기후 정의에 대한 이슈들이 늘 항상 같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이 더 이제 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한 자금들이 자연스럽게 클린 에너지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더 많은 에너지원이 그러니까 개도국이 성장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린 에너지를 지원하는데 미국이 좀 역할을 크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동시에 이제 한국에서 탈석탄 금융에 대한 지원을 끊어라라고 요청하는 것 대신에 뭔가의 재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흐름을 바꾸고 있는 큰 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이밋 리스크 디스클로저 그러니까 ESG 경영하고도 연관이 된 부분들 많은데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석탄 금융에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선언 이후에 그런 부분에 이제 재정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투자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러나 기존에 했던 관행에서 이걸로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좀 국내 상황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는 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짜로 한미 간의 공조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시민사회 입장에서 2030의 그러니까 그레타 툰베르로 시작된 2030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미국 정부가 다시 리더십을 기후 분야에서 리더십을 회복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정부의 그런 분위기에 이거에서 한국 정부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환영하는 바이고 그런 부분들이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non-state actor 차원에서의 그런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계속돼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자체 간들의 협의체 그리고 기업들 간의 코올리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는 아니지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ESG나 클라이밋 리스크 디스클로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블랙락이란 최대 투자 운용사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제 공시를 하라라고 요청한 것들이 실제로 그대로 한국 사회 투자 운용사들한테 반영이 돼서 굉장히 지금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의 클라이밋 리스크에 대한 디스클로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인덱스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아직도 정확한 메시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전문가들이 만들어 가서 실제로 프라이빗 섹터에서 이제 그런 금융들이 자연스럽게 그린 분야에 투자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가 협의체도 같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시점에서 또 패널리스트 분들께 좀 질문을 몇 가지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민 원장님께서도 민 총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요.
지금 또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백신의 보급 또는 백신 부족인데요. 자, 그런데 미국에선 현재 인구의 40%가 백신 접종 최소 1회를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25%는 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라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4% 미만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께서 바로 이 Defense Production Act를 발효시켜서 그래서 미국 회사들로부터 최대한이란 백신 생산을 높이고자 했었던 것을 보았는데요. 자, 그리고 또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물론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서 직접 수출을 하거나 또는 자회사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100% 소유 자회사를 설립을 하는 것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보급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떠한 옵션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국은 사실 지금까지 뭐 방역 조치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에 있어서의 굉장히 선방을 했었던 모습인데 그렇다면 백신과 관련해서 한국이 지금 현재 어떠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전문 분야는 전혀 아닙니다만 이미 몇 분께서 이 주제가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기후 정상회의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셔서 좀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백신이 동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곧 과잉 공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원치 않나 합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 굉장히 좀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해결을 해야겠습니다만 이제 곧 백신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어느 시점이 되면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이를 어떻게 유통시킬지 문제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밥님. 예, 그러면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 있어서요. 미국에서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프로젝트 워프 스피드가 어떻게 보자면 좀 성과를 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백신 후보 물질과 관련하여서 사전에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었던 디펜스 프로덕션 액트를 발의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조치들이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백신 접종으로까지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규모를 크게 확충을 하면서 또 결국은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미국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었었던 것이 지역사회, 드럭스토어, 즉 뭐 동네 약국이라거나 또는 드럭스토어를 통한 보급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이나 또는 국제 교역에 있어서의 이런 의약품과 관련된 뭐 라이센싱 문제도 있겠지만요. WTO에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트립스 면제를 인도나라든지 남미 지역에서 요청을 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면제가 필요한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발적 라이센스가 많은 국가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백신을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라이센스 즉 면허가 필요한가인 것 같고요.
이 업계의 관계자들이 문제를 살펴보니까 문제는 유통과 또 인풋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이고 또 실제로는 그 라이센스 자체보다는 이런 접근성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에서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충분한 양의 백신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전달하게끔 하려는 어려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국가들이 공조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라이센싱이 필요하다 아니면 트립스 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이 서로 잘 협력만 하면 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지금 문제는 조만간 백신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고 또 몇몇 국가들이 또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냉정해지면 WTO에서 진지한 논의를 한다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를 더 제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탈동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는 공급망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냉전 시대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콤이라거나 또는 이런 금수 조치에 대해서도 많이들 떠올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의 현황을 보았을 때 향후를 내다본다면 사실 지금 현황이라고 한다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5대 국가들, 6대 국가들 많은 나라들이 R&D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비교 우위를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해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를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공급망 안보와 관련된 대화에 있어서 현실적인 방향이 어떠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를 들면은 이 통신망과 관련하여서는 전시의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최근에 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화웨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또 그 외 다른 분야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자면 좀 분리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는 협력을 하면서도 각국 사이 협력을 하면서도 좀 어느 정도는 분리해서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향후에는 바로 이러한 글로벌 밸류체인 안보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구성으로 나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먼저 하십시오.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는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의 많은 제조품들이 커뮤니케이션 또 네트워킹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는요. 그래서 결국 또 국가 안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를 들면 개인정보나 또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군사용 생산과 그리고 또 다른 용도를 분리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분 커뮤니케이션이라거나 또는 자율주행 등과 관련해서 어쨌든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분야가 또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드웨어보다는 또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또 태양열과 관련된 문제도 결국은 또 미국의 이 소프트웨어 미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서 침입을 했었던 문제였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어떠한 접근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분야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데이빗님. 저는 하나만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흥미롭게도 연구를 해외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히 이스라엘, 인도, 중국 이러한 등지로 이전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식의 데이터가 늘 한 1,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변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 2년 전만 해도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기업들이 더 많은 R&D 자원들을 중국으로 투입을 했었고, 약 5억 명가량의 이공계 졸업자가 매년 중국에서 배출이 되고 있고요. 약 500만 명.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여러 전자기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혜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에 대해서 냉소적인 이유, 회의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디커플링을 하다 보면 이제 기업들이 두 시장 모두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반드시 찾을 것이고, 한국, 중국, 미국 연구원들, 또 인도 연구원들이 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하는 방법들을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기준이라든지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또 일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제품을 출시하느냐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의 어떤 기반은 유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배터리에서 어떤 돌파구적인 기술을 찾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커플링을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이런 중국 기업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새로운 중요한 녹색, 기후변화의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개발자, 발명가가 혜택은 없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은 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또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추가해 주실 코멘트가 있으십니까? 한국 측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더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권 원장님 또는 김 박사님,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양자 간에 있을 정상회의가 5월 말에 열릴 텐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양국 간의 협력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종합토론이었습니다. 임원혁 교수님을 비롯해 참여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 경제협력 방향 정책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보다 나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